심심할 때 드럼 찐따들의 수다 심드럼. 찐수다. 네, 진도의 2부가 열렸습니다. 저희가 앞서서는 이제 오늘의 도시 진도이 많은 사람들이 유배를 왔었는데 거기에서 이런 문화 예술이 좀 싹 튀었다 이런 얘기도 했고 진도의 대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여러 축제들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2부에서는 폭주조픽, 라이더픽 이야기로 조금 더 딥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폭주조픽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오늘의 폭주족 픽은 진도 씻김굿입니다. 씻김굿. 씻김굿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인용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씻김굿을 이제 세상에 좀 알리시고 특히 이제 남도 민속학에 많은 기여를 하신 지춘상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국문학자 지춘상 스님이 계시는데 지춘상 선생님은 이제 진도 씻김굿을 이렇게 평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의 어떤 정서, 망자를 극락왕생을 축원하는 이런 정서를 드러내는 씻김굿이야말로 한국 민족 음악의 정수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럼 씻김굿이 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씻김굿은 사실 진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안, 목포, 고흥 이런 남도 지역, 전라도 지역의 많은 곳에서 거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도 씻김굿이 물론 많이 위축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전수하고 이수하시는 분들도 남아 계시고 그리고 또 이만의 특색이 있고 예술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아서 이제 1980년에 무형문화재 72호로 지역명을 붙여서 진도 씻김굿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무속 사회에서 예전에는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넋을 기리는 그런 굿을 하곤 했는데 이 진도와 진도 일대에서 전해지는 그 굿의 이름이 죽은 사람을 위해 하는 굿의 이름이 씻김굿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을 대하는 의례는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무속에서도 많고 무속 외에도 일반적으로도 많은데 그 중에서도 무속에서 이 남도 지역에서 하는 것을 씻김굿이라고 하고 또 이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씻김굿의 특징을 얘기하자면 첫 번째로는 망자를 대하는 망자 의례, 사자 의례지만 또 죽은 사람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씻김굿의 전반부에는 중요한 신인 제석 혹은 성주신, 군웅 이런 다양한 신들을 위하는 의례가 전반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가 그 의례의 대상이 되는 조상이나 어떤 돌아가신 분을 초청해서 이제 놀리고 보내는 것이 이제 후반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씻김굿은 용도에 따라서 또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바로 장례가 났을 때 망자 주변에서 하는 광머리 씻김굿도 있고 또 죽은 지 1년 뒤에 하는 씻김굿도 있고 또 죽은 지 2년 뒤에 하는 씻김굿도 있고 이게 그때그때마다 용도가 조금 다르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씻김굿을 하는 사람마다 또 구성의 절차도 약간 차이가 있다고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든 씻김굿이 가진 공통점은 이 죽은 자를 위로하고 죽은 자를 잘 보내는 의례라는 점이 가장 공통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굿이라고 생각하면 굿을 집전하는 의례자인 무당이 신내림, 강신을 받아서 그 신의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 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씻김굿에서는 굿거리 중간에 고인이 가족에게 들어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다거나 혹은 남은 사람들에게 당부를 한다거나 혹은 자기가 생전에 풀지 못한 어떤 한스러움과 아쉬움을 이야기한다는 이런 마지막 소통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순서에서 등장하지만 대표적인 게 이제 손대잡이입니다. 손대잡이. 굿판에 이제 가족이 중심에 나와서 이제 대나무 가지를 잡다가 혹은 이제 지전을 잡다가 이게 흔들리면 망자의 혼이 실린 것으로 알고 이제 망자의 이야기를 대신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손대잡이가 마무리되고 망자와의 소통이 마무리가 되면 마지막으로는 천을 가르면서 천 위에서 용선, 배 모양을 한 의례적 상징물을 두고 그것이 천 위를 다니면서 용선을 타고 이승을 떠나는 것이 이제 망자를 잘 보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씻김굿은 그럼 왜 이름을 씻김굿이냐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뭐 이슬털이나 씻김 의식, 그러니까 무언가를 닦아내고 털어내고 씻는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씻는 것은 망자가 가진 어떤 나쁜 에너지나 부정적인 것을 씻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단순히 나쁜 거를 닦아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실의 공간에 살던 망자가 이제 저승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세계에서 살 수 있도록 다시 태어나는 이제 새롭게 모습을 단장하는 차원에서의 씻김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 좀 이제 흥미로운 점은 이제 진도 씻김굿은 하나의 특정한 의례를 지칭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사실 전통사회에서 진도 지역에서는 이렇게 사자 의례를 할 때 이거는 씻김굿이고 이건 다른 의례고 이렇게 분절적으로 구분해서 이해하지 않았다고도 해요.
그래서 씻김굿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의뢰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다시래기라는 의뢰가 있습니다. 다시래기는 조금 더 가벼운 수준으로 망자의 넋을 달래기 위해서 장례식장에 모인 문상객들에게 함께 유희극, 좀 재밌는 이런 극을 제공하고 이제 문상객들도 같이 거기에 맞춰서 흥을 띄우고 노는 이런 다시래기 의뢰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로 총체적으로 섞여서 죽음을 처리하고 망자를 위로하고 공동체를 통합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한 것이 씻김굿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를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굿이라는 문화 자체가 요새 지금 사회에서 현대 사회에서 많이 사라졌잖아요, 사실. 그죠. 저도 공부하면서 굿 하는 거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것도 공연 형식으로 좀 이제 각색해서, 그러니까 보통은 굿이라는 거는 굿을 의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뭐 아이가 새로 태어났다던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었다던가 아니면은 뭐 내가 배를 타고 이제 어업을 나갈 건데 이러한 이유로 굿을 해달라라고 이제 의뢰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 이제 무당이 그 굿을 받아서 어떤 굿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굿이라는 게 이제는 너무 많이 사라진 문화라서 이 팟캐스트를 듣는 분들도 아마 굿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런저런 의뢰를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보통 이 씹긴굿이 엄청 큰 의뢰잖아요. 그냥 뭐 몇 시간 이런 것도 아니고 막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하는 의뢰 아닌가요? 거의 날밤 잡는다고 하죠. 그래서 뭐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자정을 기준으로 이제 앞에 전반부, 뒤에 후반부 뭐 이렇게들 그러니까 진행을 하면 거의 저녁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 새벽에까지 이렇게 진행하는 의뢰라서 굉장히 크고 긴 의뢰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으면 모두가 씻긴굿을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좀 이해하기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시래기 정도로 그냥 장례식만 하고 이제 뭐 고인을 이제 묘지에 묻고 거기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뭐 다시래기 정도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례식에서 약간의 유희극을 해서 끝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근데 너무 좀 안 좋거나 급작스럽거나 가족들이 조금 보내기가 쉽지 않을 때, 그 정말 이 죽음과 관련된 굿 중에서 가장 이제 끝판왕이자 긴 정성이 쏟아 들어가는 게 씻긴굿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는 거겠죠? 근데 조금은 다른 게 씻김굿이 특수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굿을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이 살아생전에 특별한 요청이 있거나 꼭 해달라, 아니면은 이따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뭔가 풀어야 할 한이나 혹은 슬픔이 있을 때 씻김굿을 하지만, 옛날에 계셨던 분들의 이야기나 기록을 보면 그 단골이라고 하죠. 단골, 가게 단골, 어원인 단골,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역을 담당하는 무당 혹은 특정 가문이나 성씨를 담당하는 무당들이 있잖아요. 그럼 전통사회 진도에서는 봄과 가을에 단골에게 어느 정도의 자신들의 수확물을 나눠주고, 그리고 그 단골은 그 지역에서 돌아가신 분이 발생하면 따로 대가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특별한 큰 대가를 받지 않고 마을을 다니면서 씻김굿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씻김굿이 그럼 막 특별한 경우에만 하는 건 아니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별하죠, 요즘에는. 하지만 이제 전통사회 진도에서는 모든 죽음은 거의 씻김굿을 통해서 처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도 아니죠. 많이 산업화 도시화가 된 이후에는 씻김굿을 하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실제로 이제 무형문화재 지정이 되신 보유자나 아니면 그 이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문화재로서 보존하시고 학습하시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이거를 어떤 의뢰자의 부탁을 받고 굿을 집전한다거나 실제로 현장에서 종교 의뢰를 하시는 분들은 또 후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송가인 가수님, 송가인님 어머니이신 이제 송순단 씨가 이제 요 진도 씻김굿의 이수자, 그리고 이제 되게 오래 하셔서 이제는 많은 후학들을 양성하시는 조교이시기도 한데, 이 송순단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다른 분들보다 활발하게 실제로 굿을 하고 그리고 의뢰자들을 만나서 씻김굿을 해주시는 분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도 밖에 살면서, 그러니까 진도에 거주하지 않으시면서 보존과 연구의 차원에서 씻김굿을 수행하시고, 그리고 공연
공연만 하시고 실제 어떤 신앙으로서 삶과 신앙의 차원에서는 조금 떨어져 계신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요즘 이 식김굿을 대하는 양태가 좀 많이 바뀌지 않았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어떤 식김굿과 다른 망자 의례를 구별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전통 사회에서는 이거를 식김굿은 하고 뭔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본 게 아니라 누가 돌아가시면은 이 모든 총체적인 의례를 세트로 하는 게 일반적이었던 거죠. 근데 최근엔 이걸 나눠서 이해하다 보니까 특히 또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이름과 라벨링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거를 갈기갈기 좀 찢어서 보호하고 찢어서 관리하다 보니 조금은 전통사회의 총체로서의 의례가 좀 해체된 것이 아닌가라는 거를 아쉬워하는 분들의 목소리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도를 보면서 또 식인굿을 본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에 잠깐 일부 여실 때 말씀하셨지만 진도 근방의 해역에서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잖아요. 아주 큰 사고가 있었죠. 네. 예,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때부터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식김굿 보존회 분들이나 식김굿을 하시는 무속인 분들께서 팽목항에 직접 가셔서 희생자들을 위한 식김굿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식김굿을 하신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고 신기한 것도 있었지만 굉장히 또 하나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는 2019년 이후로 참여하신 김정희 씨 이야기입니다. 김정희 씨는 진도는 아니고요. 신안 식김굿의 이수자세요. 신안 식김굿의 이수자인데 이분이 원래 2014년에 중학교 선생님으로 일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사고에 당한 걸 보면서 슬픈 마음을 많이 느끼셨고 그러면서 신안 식김굿을 수련하시면서 주변에 있던 다른 선생님들, 명예퇴직을 한 교사들이 악기를 치고 이분이 식김굿을 진행하면서 세월호 참사를 위로하는 식김굿을 하셨다고 합니다. 세월호 추모굿을 하는 것에 더해서 또 최근에 이제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었잖아요. 근데 이태원 참사 때도 이제 식김굿을 진도에서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시기에 진도에서 하는 축제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사고가 발생하자 이제 진도 군수께서 예정되던 축제, 뭐 청소년 가요제, 국민 노래자랑 이런 거를 취소하시고 그리고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이제 진도 문화회관에서 식김굿을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슬픈 일이 발생했을 때 또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을 때 식김굿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들께서는 조금 생소하다거나 혹은 식김굿을 왜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식김굿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가 죽음을 단순히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으로 사회적인 의례를 통해서 고립된 죽음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로 여기고 개인의 슬픔이 아니라 공동체의 슬픔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이런 사회적 비극을 했을 때 식김굿을 하는 역할이 좀 있지 않는가. 또 이렇게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식김굿을 하시거나 하면은 주변에서 단순히 의례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시민분들이 함께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의 인터뷰를 또 해보면 굉장히 그거를 보면서 이 참사의 의미를 좀 생각하게 되시고 슬픔을 함께 나누게 되시고 하는 걸 본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공동체의 의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도 죽음과 관련된 굿은 본 적이 없거든요. 일단은 저는 관련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이지만 다 공연 형식으로 된 공연장에서 하는 굿만 봤고 사실 공연장에서 하는 굿을 하시는 무당은 정말 언제나 진심이지만 그거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의 감정 같은 게 조금 빠져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그 굿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굿을 보면서 어떤 느껴지는 감정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내가 거기에 어떤 굿을 관람하러 가는 건데 어쨌든 보러 가는 건데 그랬을 때 제가 무슨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보러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 굿에서 모든 의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의 감정인 것 같은데 망자를 위로하는 것도 감정을 다루는 의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좀 그런 것들을 다 뺀 상태에서 접했다 보니까 뭔가 좀 이런저런 가타부타 말을 이런 내가 해도 되는 건가 싶기는 한데 진짜 저는 그 자료로만 좀 많이 보고 했지만 이런 굿을 할 때 정말 와, 그 쏟아지는
에너지와 감정이 대단하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의 장을 여는 거잖아요. 그 무당이 주체가 돼서 하나의 장을 열어서 특히 이제 죽음 같은 경우는 남아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슬픔 감정이나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일으키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무당이 주체가 되는 하나의 장에서 되게 많이 감정들을 쏟아내시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흥미로웠던 한 연구자의 해석이 생물학적으로 사람이 죽는 게 1차적인 죽음이라면 이분은 이제 음, 씻김굿이 문화적인 2차적 죽음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몸이 생물학적으로 생명을 다하는 것도 죽음이지만 씻김굿을 통해서 망자가 이제 이승에 남아있는 한도 풀고 연을 끊고 할 말을 다 하고 그리고 저승으로 넘어가는 것을 이제 2차적인 죽음의 재현이라고 본다면 이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단순히 그 사람의 생물학적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죽음을 체험하고 죽음을 수용하고 죽음을 이해하게 하는 힘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시는 게 굉장히 음, 공감이 됐고요. 그리고 또 그런 죽음을 다 함께 이해하는 데서 또 역설적으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힘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식김굿에 대해서는 이제 의뢰를 분석하신 분들도 많고 또 이제 영상이나 이런 자료들도 몇 개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으로 이 죽음을 다루고 맞아요. 한다는 게 하나의 음, 또 특징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모두가 죽는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필연적인 음, 거고. 근데 하지만 죽는다는 사실은 필연적이지만 또 개별적인 죽음은 모두 우연적이잖아요. 죽을 거라는 걸 아무도 예측하지 않았을 음, 거고 언제 어떻게 죽을지는 몰랐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연한 죽음을 정돈된 우리의 죽음으로 정리하는 의미가 좀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물론 죽음의 이유를 찾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잘 처리하고 원도 풀고 할 말을 다 마무리하고 좋은 곳으로 가는 그런 정리의 의미가 있고 음악적이고 의례적인 측면에서는 이 식김국과 남도의 의례들이 굉장히 음악적으로 뛰어나고 걸출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음. 음악은 잘 모르지만 다른 지역의 의례 음악보다도 훨씬 즉흥적이면서도 훨씬 예술성이 있고 굉장히 두드러지는 면이 있다고 하는 걸 본다면 그런 예술적인 면에서 새로운 활력과 에너지를 주는 면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민속 문화에서 조금 더 이런 죽음이 지금 저희가 계속 죽음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런 필연적이지만 개별적이고 우연적인 그런 죽음이라는 사건이 딱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더 잘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뭐 장례식도 있고 휴가도 주잖아요. 회사를 다니면 회사에서 휴가도 주고 뭐 이래 이렇게 저렇게 그 뭔가 이 절차들은 훨씬 편리해졌지만 오히려 이런 절차는 굉장히 편리하고 뭐 휴가 시스템 이런 것도 잘 되어 있지만 정작 이런 죽음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는 조금 사회적으로 약간 거기에 대해서는 잘 전달이 되지 않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이 굿이라는 게 식김굿이든 어떤 망자 의뢰 같은 게 마음에 묻는다는 거를 이렇게 하면 좀 마음에 잘 묻을 수 있어라는 거를 좀 알려주는 역할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죽음을 좀 사회 공동체적으로 끌고 오면서 너만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힘들지만 이런 일을 다 겪으면서 근데 다 마음에 좀 묻는 연습도 하고 그렇게 지내 이런 거를 좀 의뢰를 하면서 좀 전달했던 것 같은데 요새는 그런 좀 쏟아낼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없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개인이 어떻게든 막 찾아가야 되잖아요. 너무 힘들면 상담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집단 뭐 유가족들과 함께하는 어떤 상담에 가서 개인적으로 그런 걸 막 찾아야 되고 이 감정을 어떻게 풀어야 되나를 고민하는데 민속 사회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민속 문화에서 그걸 조금 더 같이 고민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되게 공감했던 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 합리화가 되면서 소위 비합리적인 전통 의례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또 그쵸. 그러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런 죽음을 대하는 시원적인 음, 테크닉 혹은 맞아. 방식들을 우리가 같이 잃어버린 게 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맞아요.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식김굿을 하는 영상이나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옛날 다큐멘터리였어요. 한 20년 맞아요. 전에? 네. 80년대, 7, 80년대 마지노선. 맞습니다. 80년대부터 한 90년대 사이에 이제 촬영을 한 영상들을 제가 봤는데
그걸 보면은 저희 같이 직접 이거를 참여하거나 인투돼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저렇게 공연을 하시는구나라고 느낄 만한 것들인데 진짜 그 음, 현장에서 참여하시는 유가족들은 정말 엉엉 우시더라고요. 그 천 맞아요. 위로 배가 맞아요. 다닐 때. 그럼 그런 감각과 그런 느낌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제도화된 장례식 말고는 약하지 않은가? 없지 않은가? 그러니까 진짜 개인이 처리해야 되는 감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장례식이 끝나고 나면. 그죠. 그래도 개인의 말씀하신 것처럼 음, 개인의 트라우마가 있다면 뭐 상담을 받는다거나 라는 선택지 말고는 없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씻김굿이 지금 그래도 남아있는 분들께서 사회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슬픔과 연계해서 함께 음, 고민을 하시고 슬픔을 나누려고도 하시는 게 참 좋은 만큼 음. 개인적인 죽음을 다룰 때도 이런 과거의 의뢰들이나 과거의 기술들이 지금은 어떻게 뭐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방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좀 들었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랑 저도 좀 이렇게 기분이 확 좀 가라앉는 그런 느낌인데 저는 국문과 찐따이다 보니까 이야기를 공부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망자의뢰 죽은 사람을 위한 굿 안에 이야기 신화가 전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을 위한 굿이 지역마다 정말 이름도 다양하고 절차도 다양하고 그 안에 있는 신화, 이야기도 진짜 다양하거든요. 평안도 다리굿, 함경도 망뭇굿, 황해도 진옥이굿, 뭐 서울은 새남굿, 동해안은 오구굿, 전라도 식기굿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오늘 조금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고 싶은 거는 함경도 망뭇굿에 전해지는 이야기예요. 함경도의 망묵굿, 망무굿이요? 묵이에요, 묵. 도토리 묵 할 때 아, 묵. 망묵굿 이해했습니다. 망묵굿. 네, 이해했습니다. 망묵굿입니다. 네. 근데 이제 함경도라는 지역 자체가 이미 이제 단절돼서 갈 수 없는 곳이고 그냥 척박하다 정도로만 좀 알고 있어요, 제 머리에는. 근데 이 함경도 굿과 그 안에 들어있는 신화가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그래서 한때 학계에서 2020년 전후로 해서 뭐 2019년, 18년 그리고 20년, 21년 이렇게 해서 이 함경도 망묵굿에 관한 신화 연구가 진짜 약간 붐을 일었을 정도로 엄청 쏟아졌었어요. 근데 이야기가 진짜 재밌고요. 지금 남한 지역에 전해지는 이야기랑 결이 좀 달라요. 어, 일단은 정리하자면 파국, 비극, 모든 것이 무너진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재밌고, 아, 우리나라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어? 라고 좀 신기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골라왔습니다. 함경도 망묵굿은 지금 저희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수자, 그러니까 그 지역에 지금 이 망묵굿을 하는 무당분들이나 어떤 그런 분이 있는지 저희가 알 수도 없고, 사실 이 전수는 한국전쟁, 6.25 전쟁 때 월남하신 분들 있잖아요. 예. 북한에서 원래 사시다가 전쟁으로 인해서 남한 지역으로 오신 분들, 그 분들을 시작으로 이제 전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속초 지역에서 조금 이 함경도 망묵굿을 다 그 전수하기도 하고요. 그 속초 그쪽으로도 많이 넘어오셨고, 그래서 지금은 남한에서 나고 자랐지만 이제 막 이 망묵굿을 이수하신 분들은 사실 함경도를 직접 가보거나 거기서 출생하신 분들은 아니지만 그 지역 출신 분들 무당에게 굿을 전수받아서 지금 계속 이제 명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인가 22년에 서울 남산 쪽에서 무박 2일 36시간인가? 그렇게 함경도 굿을 한번 공연 형식으로 한 적이 있어요. 이 함경도 굿 이수자분 이천엽 박수라고 남자 무당이신데 그분이 이제 18시간인가? 였던 것 같아요. 네. 오후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 오후에 끝나는. 그래서 저도 거기 갔었는데 저는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좀 눈을 붙이고 보는 것도 그 시간이 힘들 것 같은데요. 너무 기셔가지고요. 그럼요. 쉽지 않았어요. 네, 그거 보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해 뜰 때 다 같이 약간 간단한 이제 요깃거리를 좀 나눠서 먹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말만 들어도 '우와 이런 게 있었어?' 라는 좀 반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게 되게 큰 유행이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소개할 신화는
둘 다 망묵굿 안에 있는 신화예요. 근데 망묵굿이 함경도에서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정말 엄청나게 큰 굿이거든요. 그 안에 세부 파트, 쉽게 요새 말로 하면 세부 파트만 해도 22개가 돼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큰신, 재석신, 성주신 모시는 그런 것도 있고, 말씀한 뭐 이렇게 뭐 흰천 어떻게 하는 그런 의뢰들도 다 있는데, 그 안에 모든 의뢰에 다 신화가 같이 전해지는 거는 아니고요. 그 세부 파트 중에서 신화가 같이 있는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약간 그 무당분이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막 이런 춤사위도 하시고 노래도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노래 형식으로 운율을 좀 담아서 이 신화를 구송하시거든요. 입으로 부르는 거죠. 구송을 하시는 건데 그 중에서 두 가지 도랑선비 청정각시하고 함경도판 바리대기입니다. 먼저 이제 바리대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바리대기가 교과서에도 함경도판 바리덱인가요? 네. 예. 교과서에도 실립니다. 바리대기 아시나요? 예. 지종님? 바리공주 맞아요. 네네. 그 뭐 부모님을 간단하게 위해 줄거리 기억나는 저승을 거, 네. 다녀온.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왕국의 왕이었던 부부가 아들을 원했는데 여섯 딸을 낳고 일곱째도 딸이니까 아, 딸이 이제 지겹다 이러면서 이제 일곱째를 버린 거죠. 일곱째 번째 공주를. 근데 이제 그 공주를 어떤 노부부가 이제 이렇게 거두어서 길렀는데 버려진 아이라고 해서 바리댁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근데 나중에 이제 아빠가 병에 걸리니까 일곱 번째 딸 바리대기가 네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제서야 이제 일곱 번째 딸을 이렇게 찾아서 불러왔는데 또 바리대기가 그렇게 착해가지고 고생고생해가지고 저승 가서 부모를 살릴 수 있는 약수하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뼈사리꼴, 살사리꼴, 숨사리꼴 막 이런 것들을 찾아서 왔다. 그래서 어떤 어머니도 살리고 병에 걸렸던 아버지도 살리고 그리고 신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되게 유명하고 전래 동화 책으로도 많이 전해지고 교과서에서도 실려서 아마 신화 중에서는 가장 대중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함경도판 바리대기는 비슷한데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물 구성은 똑같아요. 왕국의 왕이었던 부부가 있고 여섯 언니가 있고 바리대기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죽을 병에 걸린 부모가 바리대기 불러가지고 약을 좀 구해와라.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이제 약수하고 꽃을 찾아서 돌아오고서부터 달라요. 일단은 엄마를 살렸어요. 근데 엄마를 살렸는데 엄마랑 바리댁이랑 같이 이제 집으로 돌아오니까 이 여섯 언니가 있잖아요. 여섯 언니가 서로 엄마의 유품, 그러니까 돌아가신 엄마가 갖고 있던 재산을 갖겠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집이 뒤집어지도록. 근데 그걸 보고 엄마가 빡친 거예요. 그래서 아이씨 이것들이 내가 죽고 나니까 내가 남긴 재산을 갖겠다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남긴 재산을 갖겠다고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앉아있어?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얘들아 내가 저승에서 선물 가져왔는데 잠깐 이리로 모여볼래? 이렇게 해서 그 딸들을 불러 모아요. 그런 다음에 그 여섯 딸을 죽입니다. 엄마가요? 네. 죽었다가 살아난 어머니, 그러니까 덕주와 부인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그 덕주와 부인이 여섯 딸을 다 죽여버려요. 괘씸하다고. 그리고 언니들이 죽은 후에 그 언니들을 다 이제 묻은 후에 그 뒤로부터 바리대기도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게 결말입니다. 그래서 신이 못 되는 것도 다른데 단순하게 그냥 신이 못 된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갑자기 이제 비극으로 갑자기 파국으로 막 죽음 다 죽어버리고 바리대기도 죽고 이게 뭐야? 약간 이런 게 있어서 사실 굉장히 자료가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되게 주목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로테스크하잖아요. 예. 갑자기 이렇게 다 죽어버린다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줄거리 자체는 크게 변화가 없지만 중간중간에 보면 좀 다른 남한 지역에서 전해지는 것과 좀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덕주와 부인이라는 어머니가 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엄청 먹어요. 그 식욕이 진짜 대단한데 그 단순하게 이제 아이를 가졌으니까 많이 먹는다의 수준을 넘어서서 약간 기괴할 정도로 많이 먹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부모 성욕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부 관계를 갖는 그런 성욕이 엄청
그것도 그냥 단순히 성능이 강하다뿐만이 아니라 되게 기괴하게 강한 모습도 막 보여지고요. 그리고 바리대기가 저승에 가서 약수랑 꽃들을 가져올 때도 보통 남한 지역에 전해지는 이야기 같은 경우는 약간의 줄거리가 다르기는 하지만 세부가 다르긴 하지만 그 바리대기가 열심히 고생한 결과로 얻게 되는 약간 보상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고생하고 네가 이렇게 잘했으니 내가 너에게 뭐 약수랑 뭐 꽃을 이렇게 준다. 이런 느낌. 정당하게 획득한 아이템 같은 느낌인데 이 함경도의 지역에 전해지는 바리대기는 바리대기가 그걸 훔쳐요. 음. 몰래.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약간 그 어둠의 버전? 어둠판 그런 다크하네요, 느낌으로 전반적으로. 네, 굉장히 다크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욕망에 대한 어떤 거침없는 표현이라던가 아니면 이 그로테스크함이라던가 맨 처음에 이제 부부가 아이를 낳기를 원할 때 그런 대사들도 있거든요. 너희가 아이를 낳았는데 첫째가 딸이면 집안이 망할 거다. 모두가 죽을 거다. 이런 약간 예시 같은 것도 있는데 결국에는 그 예시가 그대로 실현되는 그런 구조로 끝나요. 그래서 약간 이런 운명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좀 주목을 많이 받아서 연구가 진짜 많이 이루어졌고요. 최근까지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 함경도 지역 발휘대기에 대해서는 이게 되게 굉장히 그로테스크하다는 걸 모두가 인정하고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구성이 됐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죽은 사람을 위하는 의례, 망묵굿 안에서 어떤 그 앞뒤의 절차를 따져가지고 이게 그 맥락을 가진 상태로 이야기가 탄생을 했을 텐데 왜 이런 이야기가 탄생했는지 그 맥락을 좀 살펴본다던가 궁금합니다. 그런 것들이 연구가 몇 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연구사가 일단 그렇게 많이 쌓이지는 않았고요. 국문과 쪽에서 박사 논문 한 2개 정도가 나왔고 아, 그럼 딱 그리고 합의된 이제 결론은 아직 없는 건가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아, 이 발의되기만으로 어떤 발표된 소논문도 10개가 좀 안 된 정도? 그래서 일단은 신생 자료고요. 이 자료 자체가 이렇게 많이 전해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거를 해석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음, 아직은 공통된 합의? 이런 거가 좀 없는 상황입니다. 재밌죠? 너무 근데 약간 좀, 그러니까 제 편견일 수도 있지만 참을 수 없는 식욕으로 좀 기괴하게 먹는다거나 음, 참을 수 없는 성욕으로 이렇게 이상할 정도로까지 한다거나 혹은 이제 자녀들이 보물을 탐하고 막 그걸 죽이고 이게 잘 한국의 신화에 이런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전 너무 생소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약간 다른 저는 나라나 다른 곳의 이게 신화에선 예, 한 번 정도 들어봤을 것 같은데 아, 음,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구나. 저는 이거 재창작하시면 되게 좋은 아이템, 창작물 하실 때 이런 게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이목이 집중되면서 궁금증도 일으키고 그래서 타인은 지옥이다? 예. 이런 느낌도 좀 있고요. 그래서 창작자들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래서 이거 발휘되기가 좀 짧아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신화가 도랑선비 청정각시입니다. 근데 이게 뭐 도랑선배, 청정각시 이렇게도 하고 좀 다양한데 그래도 지금 보통 불리는 명칭은 도랑선비 청정각시인데요. 부부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도 이상한가요? 예. 결말이 약간 예측 가능하게 흘러가다가 마지막에 어? 예.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이 도랑선비하고 청정각시가 결혼을 했어요. 예. 근데 첫날 밤에 남편이 쓰러진 거예요. 아파 병으로요? 그러더니 네네 갑자기 원래 지병이 어.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옛날이다 보니까 먼저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혼례식을 치르고 조금 있다가 이제 나중에 신부를 이렇게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가는 그런 절차인데 이제 신랑이 갑자기 신부 집 오면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시름시름 알아요. 근데 신랑이 이제 나 너무 아파서 집으로 갈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을 하나 남겨요. 내일 만약에 우리 집에서 사람이 오거든. 내가 죽은 줄 알아라? 이렇게. 근데 정말 죽어요. 예. 그리고 청정각 씨가 결혼한 첫날 밤에 남편을 잃은 과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청정각 씨가 너무너무 슬퍼서 매일매일 울어요. 매일매일 울어요. 그러니까 이 울음소리가 옥황상제까지 전해져서 옥황상제가 야, 이 시끄러워 죽겠다. 왜 이렇게 누가 울고 있냐? 신하 하나를 보내요. 네가 좀 해결해라 원 좀 이렇게. 풀어줘라 이거죠?
네네, 그렇죠. 이거 예측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 옥황상제의 신하하고 그 청정각 씨가 딱 만났어요. 그래서 청정각 씨가 상황을 막 설명하면서 나 우리 남편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요. 근데 미션이 차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미션은 네가 첫날 밤에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예. 그때 이제 사용했던 이부자리를 그대로 그 묘지 앞에다 피고 정화수 떠다 놓고 맨날 며칠을 빌면 남편을 만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청정각 씨가 그 미션을 합니다. 예. 퀘스트를 수행을 해요. 근데 남편이 살짝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려요. 살짝 보였다가요. 네, 살짝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만지려고 하니까 갑자기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각 씨가 또 울고불고 나요. 그래서 다시 이제 신하가 나타나서 두 번째 퀘스트를 줍니다. 예. 너 남편 그렇게 보고 싶어? 그러면 네 머리카락을 뽑아서 끈을 만들어. 그리고 네 손을 구멍을 뚫어서 그 끈을 이렇게 왔다 갔다 손에 구멍을 뚫어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선에 구멍을 뚫어서 이제 매달리는 거죠. 그 머리카락으로 만든 끈에. "그렇게 해도 네가 아프다고 소리 안 지르면 너 남편 만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퀘스트 수행했는데 남편이 또 나타나요. 근데 또 이제 약간 만지려고 하니까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세 번째 퀘스트를 또 줘요. 세 번째 퀘스트는 뭐냐면 기름을 짜서 네 손에다가 기름을 다 바르고 그 위에 불을 붙여서 손이 다 타는데도 네가 아프다고 안 하면 남편 만날 수 있어. 이렇게. 근데 그렇게 했는데 또 남편이 나타나서 만지려고 하니까 사라져 버려요. 근데 이제 청정각 씨가 난리가 난 거예요. "나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나 음. 이제 머리카락 다 뽑혔지. 손에 구멍 났지. 손 다 음. 탔지. 나 너무 힘들어. 나 남편 근데 너무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나 포기할 수가 없어." 하니까 진짜 마지막 방법인데 너 다 탄 손 이제 손 막 다 탔어요. 그 손으로 길을 만들라고. 으. 어떤 절까지 가는 길을 이제 풀도 뽑고 돌도 이제 고르고 해가지고 길을 만들어. 그럼 네 신랑 만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송정각 씨가 막 이렇게 또 울면서 아파 죽겠는데 길을 닦고 으. 있는데 남편이 진짜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예. 그래서 남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정성을 보여가지고 나 이제 다시 이승에 가서 너랑 살 수 있게 됐어. 드디어 너의 퀘스트는 끝났어. 성공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뭔가 근데 싸한데요? 그래서 같이 이제 다시 이승으로 돌아가는데 다리를 건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선비가 남편이 죽었던 남편, 인제는 만날 수 있다고 했던 남편이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도 예측 가능하시죠? 그죠. 근데 왠지 도로에서 했을 것 남편이 같았어요. 남편이 떨어지면서 마지막 말을 남기는데 이게 완전 반전이에요. 너 나랑 정말 영원히 같이 살고 싶으면 집에 가서 목매달아 자결해. 그럼 나랑 살 수 있어. 이렇게. 이거 심야 괴담의 느낌인데요, 이거? 아, 진짜로. 그렇게 말해요. 어. 천을 만들어서 무슨 집 뒤에 있는 오동나무 이런 데다가 해서 자결을 하면 나랑 같이 살 수 있을 것이다. 저승에서야 우리는 같이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또 해요? 이게 바로 나의 남편과 살 수 있는 방법이구나 해서 집에 돌아가자마자 똑같이 그 방법을 한 다음에 결국엔 저승에서 둘이 잘 살고 그러다가 나중에 인간 세상에 환생해 가지고 신이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진짜 그 고생하는 퀘스트 장면이랑 남편 만나는 거, 남편이 우리 같이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사라지는 것까지는 예측이 가능한데 그 뒤에 결말이 이제 자결이잖아요. 와, 저 이 심드렁 찐수다 녹음하면서 박주종님 이렇게 몰입한 모습 처음이에요. 제 얘기에. 너무 무섭고 이상해요. 그쵸. 근데 함경도에 전해지는 이야기들이 조금 다 파국적인데 이 두 이야기가 유독 어. 가장 베스트 2? 네, 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근데 약간 국문학계에서는 이 신화의 의미가 약간 이제 합의된 어떤 음. 지점은 좀 있어요. 이거는 그래도 발휘되기 그 이야기보다는 연구가 좀 많이 된 건데 예. 두 가지 해석이 조금 많이 강합니다. 이게 첫 번째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현실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접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뭐 조선시대나 그때 과부와 연려 만들기. 사실 되게 하나의 이데올로기였잖아요. 연려 예. 예, 이데올로기. 예. 그래서 첫날 밤에 정말 이제 얼굴도 못 보고 옛날에는 결혼했는데 첫날 밤에 남편이 죽었어. 근데 그래도 나는 이제 혼인한 사람이 돼서 과부로 이제 평생을 살아야 됐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먼저 간 남편을 따라 죽으면 연려문이 이제 내려지기도 하고 그 가문이 되게
막 저긴 진짜 참된 가문이다 하면서 이제 막 띄워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나. 그리고 이제 가부장제 안에서 음, 얼마나 고통받았고 가부장제의 진정으로 편입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나. 음, 요렇게 조금 보는 접근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세영 배우가 열려 박씨 계약 결혼견이라고 웹툰 원작의 드라마가 나왔었는데 그게 이거랑 비슷하거든요. 첫날 밤에 남편이 죽어가지고 시댁에서 시집 예. 사람들이 얘 연료로 만들려고 자기네들 연료만 받으려고 여자를 이세영 배우를 이제 우물에 빠뜨려서 죽여버려요. 근데 이제 음, 우물에 빠졌는데 현재로 다시 환생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음, 이제 과거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이야기인데 예, 예. 그 드라마하고 사실 되게 비슷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접근은 사실 이제 첫 번째보다는 이제 두 번째가 조금 더 우세한 해석이기는 한데요. 저는 근데 1번만 듣고도 되게 이거 그럴듯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짜요? 1번 듣고 그런가 그쵸. 보다. 이렇게. 두 번째는 뭐냐면 예. 이야기 자체를 너무 현실적으로 보면 안 되고 이 신화가 망묵굿이라는 망자의뢰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다. 마음에 묻는다라고 하잖아요.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누구나 그런 슬픔을 겪은 사람은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버리고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죽은 사람을 다시 만난다는 건 음, 정말 내가 같이 죽어야 저승에서야 만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좀 버리고 죽음에 고통받고 너무 슬퍼하던 나는 구판에 묻어놓고 청정가시처럼 그런 음, 나를 거기서 버리고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좀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서 아까 폭주정님이 좀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서 슬픔과 한을 조금 쏟아내고 어떻게든 꿋꿋이 살아야 한다는 그런 또 삶의 이치 이런 것들을 좀 전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게 조금 더 일반적으로 우세한 해석입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우세한 해석이라 네, 하면 그거를 바라보는 분들 중에 더 많은 분들이 2번을 지지하신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저는 1번 지지자로 그러니까 남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왜 예. 1번과 2번 중에 2번을 더 많이 지지하냐면 1번 해석을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날카롭긴 하지만 이 이야기가 계속 전해지는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아, 그러니까 왜 구판에서 사실 굿을 좀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도 여성이 많았고, 그리고 굿에 참여하는 참여자들도 사실 여성이 되게 많은데, 옛날부터 남성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사대부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여성들이 주가 되는 판인데, 그런 판에서 왜 이렇게, 어떻게 여성이 이렇게 처참한 이야기들이 왜 끝도 없이 전해지는가에 대한 이제 질문에 대답하기는 좀 어려웠던 거죠. 그럼 저 하나 질문해도 그러니까 그런 될까요? 게 예, 말씀하시죠.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유지라는 측면에서 굿이나 이런 의뢰를 주로 의뢰하는 의뢰자였던 여성들 혹은 주로 이제 왜냐면 집전자도 뭐 여성 무덩이인 경우가 많았고 그런 음. 여성들이 오히려 이 1번 해석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연료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이야기로서 이 음.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그것도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성 음. 참여자의 맥락에서. 왜냐면 그 여성들이 계속 그 고통을 나름의 방식으로 승화시킨 거죠. 왜냐면은 음. 남편이 있는 과부가 아닌 여성이라고 해도 그 여자도 언젠가 남편이 죽으면 과부가 될 위협이 있고 연료가 강제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음. 사람들이 그런 불안함과 공포 혹은 폭력에 대한 감각을 나름대로 풀어내는 방식이 그 이야기와 의뢰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 접근이 이 신화만 떼어놓고 본다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시리즈로 그죠? 연결되는 하나 이제 그 세트 상품 중에 일부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 그 접근이 이런 이 의뢰라는 전체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해석이 되지 않는다. 음, 요런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이 조선 후기 연려 이런 게 양반가의 조금 더 중요한 일이었잖아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 이 지식인들, 배운 사람들의 사이에서 이 정조를 지킨다던가 따라 죽는다던가 그런 사람이 조금 더 양반층에 해당하는 문제였고 사실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제가 삼가 많이 했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일부러 보쌈 해가라고 이제 막 딸 이렇게 거리에 내놓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약속해가지고 이제 그냥 너 어디 도망간 걸로 해라. 다른 사람이랑 가서 살아라.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 보니까 이 무속이라던가 이 구비문학 요쪽이 조금 누가 즐겼냐라고 했을 때 양반보다는 조금 더 다층적인 민중문학 요런 성격이 좀 강하다 보니까 이런 해석, 두 번째 해석이 조금 더 학계에서는 우세한 면이 있습니다. 저도 듣고 보니 2번 가겠습니다. 잘 설명을 근데 해주셔서 1번 잘 되게 이해했습니다. 현실적이고 충분히 설득력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학계 쪽에서는 좀 이렇게 큰 틀에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거 2번은 되게 좋은 얘기인데 마음에 확 와닿지 않는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저기 폭주정님도 1번이 조금 더 끌린다라고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처음에 딱 듣는데 약간 좀 이렇게 꽂히는데 싶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또 그쵸, 차분하게 네. 듣고 이- 보니까 이번은 2번이 좀- 좀 설득력이 있네요. 그렇게 이해해야지 그런 의뢰에서 그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유지가 되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요새 창작자분들이 한국의 이제 고전 이야기에서 되게 소스를 많이 찾고 궁금해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는 진짜 한번 다뤄보시면 아니, 한국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이런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서 학계에서도 굉장히 핫했고 앞으로 이제 창작물로 만들 때도 되게 재미있을 만한 이야기라 오늘 소개를 드렸습니다. 저는 6화까지 녹음하면서 제 말에 이렇게 눈이 반짝이는 모습을 처음 봐서 굉장히 오해십니다.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오해입니다. 오해.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진도에서 시작해서 식김굿을 거쳐서 함경도까지 신화까지 좀 살펴봤었는데요. 진도 많이 여행 가주시고 저도 한번 꼭 가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진도와 관련된 이런 의뢰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죽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오늘 나눴던 얘기들 되게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은 얘기니까 여러분께서도 오늘 팟캐스트를 듣고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재미난 이야기와 재미난 지역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저희 코너명을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심심할 때 드렁 찐따들의 수다 심드렁 찐수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